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국회가 2026년도 나라 살림을 담은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요. 정부는 경기 회복과 또 미래 투자 예산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또 현금성 복지 정책으로 인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날씨 변화가 급격할 때 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데요.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졸중, 특히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어떤 전조 증상을 놓치면 안 되는지, 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재활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뇌졸중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여파 때문인지 덩달아 코스피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4천선도 반납했더라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검은 금요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6% 내림세로 4천선 반납하면서 3,92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팔아냅니다. 1,300억 원 가까운 매도 5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2,500억 원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만 홀로 3,61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산 대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 가까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도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 3% 가까운 급락, 87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도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612억 원 매도 5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30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만 홀로 1,15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10개 종목 중에 단 1개 종목만 상승합니다. 페트론이 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화장품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관련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 개선과 증권가의 호평 속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환 시장 동향은 어떨까요? 네, 오늘 좀 환율이 걱정입니다. 1,448원에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속에 환율 상승합니다. 지금 1,460원 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1,456원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이고요. 예.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79원, 엔화가 951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프타임 뉴스 먼저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죠. 울산 화력발전소 이 보일러 타워 철거 중에 붕괴가 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구조 작업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의 건물 20층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 장면에 보면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이 알아차릴 틈도 없이 거대한 구조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았는데요. 네. 철거 작업을 하던 건설회사 근로자 9명이 있었는데 신고와 함께 구조대가 출동해 사고 40여 분 만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7명이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네. 밤샘 구조 작업은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 소방당국에 따르면 매몰된 7명 가운데 위치가 파악된 3명이 숨졌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매몰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사고가 발생하고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작업자 2명의 위치가 파악돼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이 오늘 새벽 가장 먼저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예. 나머지 1명 역시 구조물이 낀 상태로 발견된 상태라 현재 소방대원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소방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전 3사람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 나선 상황에서 이 국영기업에서마저 이런 대형 산재가 벌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건지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건지 참 갑갑한 소식입니다. 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뭐 현장 분위기가 다시 추가 붕괴할 우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네. 전에 들었는데 끝까지 구조에 총력을 다해서 부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발 소식인데 우리나라에도 좀 파장이 미칠 만한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매긴 상호 관세 과연 적법한지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죠.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트럼프 관세 대법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흐름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많이 초조할 것 같습니다. 네. 1, 2심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도 정부 측 논리에 물음표를 띄우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첫날 변론에서 정부 측은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보고 이 비상 권한을 사용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타당하다. 관세 카드 덕에 무역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를 되돌리면 실패한 나라가 될 것이다 주장했지만 진보 대법관은 물론이고 일부 보수 대법관도 정부 측 논리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단언하면서도 뒤에선 패소 가능까지도 염두에 두는지 플랜 B를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예.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들에게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또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월가에선 예. 관세 부담이 큰 기업에게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도 생기는 등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또 일각에선 기업들이 관세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만큼 증시의 강력한 촉매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순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보통 대법원 판결은 6개월 넘게 걸리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올 연말 전에라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뭐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막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고요. 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나기인 줄로만 알았던 AI 거품론이 밤사이 뉴욕 증시에 먹구름을 몰고 왔는데요. 매도세가 진정되나 싶더니 다시 또 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쏘아올린 공 말고도 이 거품론을 부채질할 여러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과거 엔론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린 부의 부채도 이 빅테크들 사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고요. AI 패권 경쟁이 기술을 넘어서 이 쩐의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넘치는 현금을 가진 빅테크들마저 비투에 나서자 월간의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헤지펀드들은 빠르게 장바구니를 비우고 있는데 2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기술주 매도에 나서면서 예. 지난주 순매도액만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버핏 지수나 이 월가 거물들의 코멘트들만 모아봐도 뉴욕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고평가 상태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들어 미국의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이 투심을 더 꽝꽝 얼어붙게 했는데 네. 그간 애써 눈 가리고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내리던 뉴욕 증시는 다시 고꾸라졌고요. 이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도 하방 압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최근 오를 대로 오른 탓인지 작은 불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도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죠. 예. 1% 넘게 내려 4천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장 AI 거품론을 딛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나흘 연속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만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이 반도체나 AI 여파이 당장 크게 꺾이는 상황도 아닌데다 펀더멘털과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대 역시 굳건한 만큼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평가가 많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최근에 뭐 프로야구도 그렇고 뭐 K-팝 공연도 그렇고 예매 시작하자마자 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피켓팅이라고 하죠. 네. 피튀기는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게 암표상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국세청이 이 암표상들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이 피켓팅, 표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예.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싹쓸이 해가는 이 암표상들 때문인데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테이블에 오른 전문 암표상 17곳을 들여다봤더니요. 표 팔아서 집까지 샀겠더라고요. 허허. 이 티켓 거래 플랫폼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면서 예. 유통한 물량만 최소 200억 원어치가 넘는데 예. 10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다른 암표 업체 물량까지도 싸그리 사들여서 6년 동안 4만여 장의 K-팝 콘서트 암표를 팔아 100억 원을 챙긴 업체도 있고요. 8년 동안 3억 원어치 암표를 판 사립학교 교사와 5년간 4억 원어치 암표를 판 공공기관 직원까지도 조사 대상이 올랐습니다. 예. 많게는 30배까지도 웃돈을 붙여 팔았다고 하는데 국세청은 이들이 암표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살펴보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 조사로 전환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네. 자,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봐야죠. 요즘 서울 아파트값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11호 대책 이후에 오름세가 다소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했습니다. 뭐 여전히 오르곤 있지만 상승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 투자까지 차단되면서 이 거래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비규제 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줄고 있는데 네. 다만 송파구나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은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물 감소와 맞물려 가격 상승 자체는 계속되는 모습인데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의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동탄을 낀 화성시가 2주 전 보합에서 직전주 0.13% 오른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상승률이 0.26%로 커졌고요. 오, 네. 서울 동북권에 인접한 구리나 규제로 묶인 용인 수지에 붙은 기흥구도 오름폭을 키우는 등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네. 자,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 이 보안 관리 체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요. 네, KT가 지난해 40세대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킹 흔적까지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합동조사단이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감염 서버 중에 핵심 이용자 정보가 담긴 서버가 포함되는지 또 어떤 정보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최종 발표 때까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염 서버의 이름과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이 저장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이 무단 소액 결제 사태의 주요 원인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의 관리 부실 정황도 함께 드러났는데 1년 가까이 해킹 사건을 숨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KT 입장에선 행정적 조치는 물론이고 도덕적인 비난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1년 전에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빠져나갔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자, 다음 소식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빡
잊은 잠든 건보료 환급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최근 5년 새 소멸된 환급금만 2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혹시 세모종 가족분들 중에서도 깜빡 잊고 계신 분 없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금을 찾아가시라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예.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과 문자,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 바란다 당부했는데 주의하셔야 할 게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두 번, 세 번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안전하게 잠자는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최윤정님께서 일하러 가서 저런 일을 당한다니 진짜 산업재해 뿌리 뽑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사고 관련해서 문자 남겨주셨고요. 암표상 사라져야 됩니다. 이수연님께서 비싼 돈 주며 회원가입하고도 예매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2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안성휴게소와 오산 부근에서 각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더 가서는 양재 부근까지 정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인데요. 안산분기점 부근은 작업이 시작됐고요. 이 여파로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는 안성 쪽입니다. 포곡 1터널 부근에서 정체가 시작됐고요. 쌍용터널 부근에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터널 진입 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세제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괴산 부근 2차로도 역시 작업 중이라서요. 이 작업의 여파로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괴산 나들목부터 7km 넘게 정체입니다. 서여주 부근에서 북여주 부근까지 정체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10km 넘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입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화요일에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나라의 이 한 해 살림살이 편성하는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네, 사실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예, 바로 이 유리지갑인데요. 예. 아픕니다. 아픕니다. 예, 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벌고 또 얼마를 쓰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가장 투명한 이 유리지갑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세금을 걷고 또 어디에 쓰는지 보여주는 바로 이 국가 본예산인데요. 네. 지난 4일 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이 내년도 국가 본예산, 즉 정부가 얼마의 돈을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쓸지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젠 계엄 후 민생 회복 이거를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이번 연설에선 이 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이 성장 방향
어떻게 성장할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는데요. 예. 우선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편성한 본 예산입니다. 특징을 보면 일단 예산의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예, 총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번 약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이 AI라는 단어를 무려 28번이나 28번이나 반복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이젠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 거듭 강조했습니다. 728조. 사실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고 말 그대로 슈퍼 예산안인데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예산이 집중됐고 올해랑 비교해서 달라진 점 뭡니까? 네,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가 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다 네.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만나서 한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 정부가 잡은 이 AI 관련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예, 정부는 내년 AI 예산으로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조. 예, 네. 올해 AI 관련 예산이 약 3조 원대였거든요. 네. 그러면 관련 예산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네. 예, 또 R&D 연구개발 분야 예산도 35조 3천억 원으로 2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겨냥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여서 이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성장에만 방점을 둔 예산안은 아닙니다. 복지 관련 예산도 적지 않게 늘어났는데요. 당장 저소득층의 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네. 관련 예산으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1조 8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 국방 예산도 8.2% 증액해서 약 66조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예.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또 불필요 예산은 따로 점검해서 27조 가까이 덜어냈다는 게 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이 시정연설장에 국민의힘은 아예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보이콧까지 선택한 이유,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야당이 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이는 나빴어도 이 대통령실이 시정연설 전에 통상 이 여야 대표 만나서 이 간담회를 갔거든요. 네. 예, 대통령실도 이번에 변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시정연설 전날에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아하.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그렇죠. 야당 지도부가 이를 두고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것이죠. 예. 물론 야당의 대통령이 시정연설 보이콧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장 2022년에도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정부를 향한 이 선전포고에 가깝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 수위가 굉장히 높은 규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이제는 전쟁이다.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진짜 상당히 거친 표현인데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야당 보이콧을 두고 여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여당인 민주당은 시정연설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의 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이 국회 예결위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네. 질의는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야는 벌써부터 이 슈퍼 예산의 적절성 그리고 효과를 두고 치열하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미래 성장을 위한 이 생산적인 재정이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질의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오히려 죽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전 정부에서 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논리인 것이죠. 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이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이 더 늘어나면 위험하다는 게 이제 야당의 판단인데요. 특히 이재명 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던 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이 4대 기관의 특활비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됐거든요. 네. 예, 국민의힘은 이 점을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대통령 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 특활비로 82억 5,1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네. 예, 대통령실의 이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이 격려급이나 축의금 이렇게 좀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쓰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였던 작년 11월에 이 예산 심사에서 불필요한 이 쌈짓돈이다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다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또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대미 투자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질의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이 관세 협상으로 지는 부담이 훨씬 크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사 어떻게 진행될지요?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 질의에 나섭니다. 네. 예, 오늘 종합 질의엔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 이렇게 참석해서 여야 질의에 답할 예정인데요. 네. 다음 주에는 부처별 심사 그리고 17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이 실질적인 증액 감액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결위는 이 소위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네. 새해 예산안의 이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네. 예,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다른 당의 뭐 협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 가능한데요. 네. 다만 예산안은 여야가 이 합의에 처리하는 게 오랜 관례거든요. 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드시 법정 기일안에 처리하겠다. 예,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예. 데드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 대치가 심화된다면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짚어보죠. 특검이 이 추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뭔가요? 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개업을 선포할 당시에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예, 추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 특검의 판단인데요. 네.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우선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 2분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나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네. 추 의원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셈인데요. 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이젠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게 이젠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하. 특검의 판단인데요. 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당시 계엄 직후 반대 입장을 냈던 한동훈 당시 대표와 다른 행보를 보인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한 대표가 원내대표도 계엄 반대 입장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추 의원이 당대표가 입장을 냈으니까 뭐 나까지 따로 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한 게 계엄을 방조했다는 거죠.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에 의원총회 이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도 네. 계엄 해제 의결 방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일련의 행위를 13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세하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추경호 의원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직접 밝힌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추경호 의원 지난 화요일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네. 덤덤한 표정으로 특검의 주장 반박했는데요. 요약하면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입니다. 일단 계엄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계엄 나흘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사실인데
그때 이젠 계엄 얘기 같은 뭐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사담을 주로 나눴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또 계엄 당일에 이 표결 방해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총 장소를 바꾼 게 아니라 일종의 이 관행에 따라서 의총 장소를 이 당사로 정한 것이라는 게 추 의원의 주장입니다. 추 의원은 또 특검이 법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만큼 자신도 이제 정치가 아니라 법으로 무고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법부의 영장 심사 당당히 응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이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이른바 비윤계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추경호 의원 대처를 좀 비판해 왔었잖아요. 이번 사안 두고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로 이 시계를 돌려보면 예. 조경태 당시 후보가 특검 수사 대상 다 당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주장했었거든요. 예. 조경태 의원 외에도 뭐 특검의 이 친윤계 의원들 수사 그리고 구속 예언하고 경고했던 비윤계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 의원 이 구속영장 청구 소식 이후에 이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 갖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제가 돌려봤는데 의외로 비윤계 의원들 대부분이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밝히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사실 이거는 특검이 잘못한 거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전당대회 당시와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인데요. 네. 예, 계엄 당시 추 의원과 좀 대립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SNS 통해서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증거가 전혀 없다.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구속영장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계엄 전후 이 개파로 나뉘어서 대치하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구속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네, 뭐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내란 동조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런 만큼 특검이 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추경호 의원의 혐의의 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구속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 전체가 내란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또 계엄 해제 표결을 이 방해한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그거는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추 의원이 무죄를 또 자신하고 있는 만큼에 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이 명분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만큼은 이 방탄 논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면서 추 의원의 이 구속영장 심사의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향후 이제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정치적 파장은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국회법상 이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네. 예, 현재로선 오는 13일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다음 본회의인 27일에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네. 네, 내란 특검은 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30일을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어제 특검의 이 연장 요청 제가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내란 특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에는 추 의원이 국회로 나와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이 무고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적 과반 출석에 이젠 출석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됩니다. 예, 일단 추 의원이 불체포 특검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국회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수사로 이미 구속된 만큼 네. 추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구속될 경우에 야권의 정치적 부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정치 수사다라는 야권의 공세가 좀 거세지면서 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추 의원의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합참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형용사로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매우 깨끗하고 훤칠하다를 뜻하기도 하고 또 손끝이 여물다를 뜻하기도 하는 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곰살맞다, 깔끔하다, 끌밋하다, 야무지다 등 여러 표현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끌밋하다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끌밋하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미 밑에 시옷 받침을 씁니다. 그 집에는 끌밋한 아들이 셋이나 있다. 산 입구의 커다란 소나무들은 그 끌밋하고 싱싱한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같이 쓸 때는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매우 깨끗하고 훤칠하다를 뜻합니다. 또 손끝이 여물다의 뜻으로 쓰이면 며느님 되실 분은 끌밋해 보여서 살림을 아주 야무지게 잘하실 겁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끌밋하다의 작은 말인 깔밋하다는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아담하고 깔끔하다와 손끝이 야물다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입동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온화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쌓여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 대구 21도, 부산,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곳에 따라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사이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밤부터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모레 일요일 낮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조기 대처에 도움이 될 전조 증상과 또 예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4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언행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제거해 수사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오늘 나란히 각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동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병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이 인적쇄신을 위해 합참 소속 장군의 대규모 교체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장성 30여 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것이 합참의장의 의지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기 정보 자산을 헐값 매각한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길이 막힌다고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이 피날레가 막말을 넘어서 거친 몸싸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죠. 네. 어제 그 모습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불출석 문제를 해명하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로 국감장을 정쟁으로 물들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까지 국감하면서 완전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원래 거의 다 이제 끝났고. 큰 거는 다 끝났고 네. 몇 개가 어제까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운영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 나와라 하면서 김현지 여사냐, 김현지 실장이 김혜경 여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냐, 뭐 요렇게 몰아붙였고요. 네. 급기야 그래도 계속해서 침착한 답변을 이어가고 좀 표정 관리를 하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좀 반발하면서 발끈했어요. 예.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김현지 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 또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 받아친 거죠. 예.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있으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여기만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고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좀 막말에 좀 고성까지 오갔던 자리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야 의원들이 이 배치기까지 하면서 충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감 내내 3주 내내 뭐 정쟁이었다, 고성만 네. 오갔다, 쇼츠 국감이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와 정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성이 오가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단체로 우르르 나가는데 이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기현 민주당 의원 간에 그 문제의 배치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몸싸움인 거죠. 이렇게 예, 배로 예. 팍 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회 후에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기현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 불행히도 오늘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기현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 열어서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왜 저에게 뭐 폭력배라고 하느냐. 제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것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저입니다. 뭐 이렇게 네.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김현지 실장이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네, 네. 끝까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한테 원래 강원도 일정이 있는데 여기 수행 오지 말고 용산에 남아 있어라.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거고 또 국회가 출석을 결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어쨌든 간 김현지 실장 출석은 불발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 명령이 김 실장을 국회에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는데요. 이 거센 항의에 부딪히면서 뭐 제대로 참배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까지 갔다 왔고 내란과 절연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광주 시민사회 단체 반발이 매우 컸던 거죠. 네, 네. 내란 옹호 장동혁 5월 영령 참배할 자격 없다. 광주를 떠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장동혁 대표를 막아선 건데요. 예. 항의를 뚫어가면서 추모탑 앞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에 헌화와 분향은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당초에 원래 장동혁 대표가 계획이 더 많았어요. 민주화운동 열사들 묘역도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참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현장 상황이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정이 전면 취소됐고요. 그러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는데 기자들 질문에 네. 답변한 내용들 좀 보면은요. 판사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불출석을 허가해서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5.18 묘역을 찾은 것이고 그 피고인 출석이 담보됐을 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건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예.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엄을 떠나서 모든 재판은 적법한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 장동혁 대표가 여러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5.18 때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던 도태우 예비후보 공천을 옹호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경선으로 후보가 됐던 거고 다른 여러 발언이 문제돼서 결국 공천 취소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은 이렇게 물러났지만 당분간 호남 동행을 이어갈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반발에 부딪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그런 네. 전략일 수도 있고 네. 네. 어쨌든 간 여러모로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5.18 정식 헌법 수록에 대해서도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면서 이거는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서 네.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 헌법 전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네. 그러니까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걸 두고 국민의힘 이재능 미디어 대변인이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와 재난의 순간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낙인 찍기 법안을 세워서 차별과 혐오를 정치 무기로 사용해왔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다음 소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 출석을 했습니다. 뭐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받게 되는 거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회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체포 방해하고 이랬던 거고요. 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입니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해서 같은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네. 각각 수용이 돼 있는데 네.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으로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각자 탑승한 호송 차량이 법원에 들어섰어요. 예. 그리고 또 서울구치소하고 남부구치소가 이 두 사람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사전에 아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그래서 나란히 같은 법정에 출석을 하긴 했지만 이게 3층, 4층 이렇게 층이 다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오전 재판에는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1차 주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긴 예. 이정필 씨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체포 방해 혐의 따져보는 거니까 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공수처 검사 출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 특검 조사 일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란 특검이 원래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은 해병특검 출석이 어렵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네. 또 김건희 특검은 오는 24일에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그 전에 이제 보석 신청을 냈잖아요. 네. 네. 재판부가 오는 12일에 보석 신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이 김 여사가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이 다른 제품을 또 받은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이건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온 거죠? 네, 어제 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자택하고 인테리어 업체 21g 사무실 등 총 9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지난해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했던 그때도 디올백 사건인데 그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의혹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검팀은 이때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그 인테리어 업체 21g 여기가 대통령 관저를 면허가 없는데 네. 수의 계약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21g 업체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고가 해외 브랜드 의류, 뭐 디올 의류, 뭐 벨트, 팔찌 이런 귀금속까지도 뭐 건넸다라는 새로운 정황을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관저공사에서 대가성이 오고 갔을 것이다. 특검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대가로 해가지고 건설업 면허도 없는데 이 회사가 관저에 대한 이전 증축공사 다 따낸 건 아닌지 특검팀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21g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설계 시공을 맡고 전시회도 후원한 측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의류 벨트 뭐 귀금속 건넸다는 그 대표의 배우자 이 조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 통일교 가방 김건희 여사한테 건넬 때 매장에서 다른 물건으로 또 교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 당시에 교환하면 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환할 때 금액이 더 넘어가니까 네. 예, 수백만 원 웃돈을 스스로 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 입장도 나왔는데요. 21g 측으로부터 어떠한 고가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특검이 물건을 특정하지 못한 채 해당 브랜드 제품 모두를 압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고가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아직 계속해서 의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있고요. 이 계절마다 또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들이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 변화 심할 때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거든요.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의 문제가 되죠. 네. 우리나라는 뭐 추울 때는 확 춥고 또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이 사이에 또 환절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초에도 아주 많이 추웠다가 또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렇게 될 때 이제 혈관의 압력도 문제가 되고 또 혈관의 수축 그다음에 이완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제일 문제가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하여튼 참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실제로도 그렇죠. 사실은 우선은 고령층에서 발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45세 이하, 네. 심지어는 10대 청소년한테서도 생기는 젊은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올라가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55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이 뇌졸중 위험이 2배씩 올라갑니다. 아하. 일단 뭐 연세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냥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혈관 문제라고 하셨어요. 주요 원인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사성 질환들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쓰리고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이 세 가지 질병이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아하. 그다음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아하, 네. 거기다 체중이 또 많이 나가시는 분, 예. 이런 분들의 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노화도 이런 뇌졸중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런 원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는 병이 생기잖아요. 네. 그 딱딱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네. 때는 흥분해서 그 압이 올라가면 좀 네. 늘어나주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줄어들어주고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해줘야 되는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압이 올라갔는데도 딱딱한 게 그 이완이 안 되니까 네. 그리로 터져버릴 수가 있거나 또는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질환, 혈관 질환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질병과 연관이 있고 그런 걸 유발하는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거기에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게 포함이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뇌졸중인데요. 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세 가지가 다 다른 건가요? 뭐 굉장히 헷갈려요. 네. 이 세 가지를 자꾸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네, 하니까. 네. 근데 그냥 뇌졸중 하면 이 뇌출혈, 뇌경색이 다 합쳐진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뇌졸증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 뇌졸중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뇌가 졸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뇌졸중이에요. 중. 중. 예. 네. 그래서 이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눠집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예. 원래 이 영양분이 가야 할 곳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못 가니까 그쪽 부분에 뇌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기능이 안 되는 거고 예. 뇌출혈은 혈관이 하나가 터져서 그 나온 혈액들이 아하. 그 뇌 안쪽에는 부피가 정해져 있어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뇌를 싸고 있는 뼈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뼈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의 부피는 일정한데 거기에 출혈이 되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뇌세포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출혈이 된 부분에 뇌세포들이 죽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기능을 못하기는 하는데 이유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뇌졸중 한 가지 안에 뇌경색, 뇌출혈이 포함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히는 경우가 뇌경색이 되는 거고 그게 터졌을 때 뇌출혈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합해서 뇌졸중이다. 그렇습니다. 포함을 하는 건데 일단 뭐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발병하면 아주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뇌졸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뇌의 한 부분들은 기능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몸의 네. 기능들. 네. 그래서 말하는 기능을 좌우하는 부분이 있고 네.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이 혈관이 막혔느냐 또는 어느 부분으로 혈관이 터졌냐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어디에 왔다 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어디에 왔다 이걸 알아내는 거거든요. 예. 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은 갑자기 옵니다. 네, 네. 아주 갑자기 와요. 그래서 더 막히면 무서워요. 뭐 이 뇌세포는 뭐 몇 분을 못 기다려요. 그냥 바로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느냐가 이제 뇌졸중하고 연관이 있고 예. 말이나 그다음에 또는 운동이 잘 안 되는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달라요. 네. 오른쪽이 잘 안 될 때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긴 거고 왼쪽이 잘 안 될 때는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예. 보고 일단 사진을 찍거나 정밀 검사를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예상을 미리 하고 보게 되는 거죠. 아하.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주로 특징적인 게 두통입니다.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인데 네. 여러분이 맨날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게 뭐 뇌에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통은
뇌경색 또는 뇌출혈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 평소에 있는 그냥 예. 두통이요. 네. 진짜 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오는 두통은 망치로 머리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후려친 것 같은 그런 확연히 정도의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런 통증이 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통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감각의 이상 또는 팔다리의 마비 이런 것들 또는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뇌졸중이 좀 올 것 같다 하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있죠. 네. 이게 이 뇌경색 같은 거는 네. 아주 작은 뇌경색이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와요. 그래서 네네. 미니 뇌졸중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 왔을 때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좀 약하죠. 그랬다가 풀려요. 네. 왔다가 풀렸다가 세게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왔다 풀렸다 할 때 증상을 보면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고 말이 잘 안 되고 침이 새고 예. 이런 이제 이 운동의 장애가 하나 생기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어지러워졌다가 조금 있다 또 괜찮아졌다가 또 한쪽 눈이 안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또 둘로 보였다가 하나로 바로 보였다가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 이게 전조 증상이구나. 야, 이거 큰일이다.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웃어봐라. 그러면 이제 얼굴이 한쪽으로 찌그러지겠죠. 한쪽만 움직이고요. 네, 한쪽만 움직이고 한쪽이 잘 안 움직여지니까 예. 또 휘파람을 불어봐라. 이때도 이제 이게 안 되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양팔을 들어봐라. 그래서 뭐 앞으로 나란히를 해봐라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한쪽 팔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더 큰 뇌졸중으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3시간 안에서 4시간 사이가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119로 반드시 연락하셔서 병원마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으로 그대로 가셔야죠. 예. 이 우리 몸에 이 균형이 잘 맞는지를 좀 잘 평소에 살펴봐야겠고요. 그렇죠.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진짜 촌각을 다투는 질환이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런 증상을 이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네. 침이 자꾸 샌다. 나도 잘 모르게. 아유, 밥이 왜 한쪽으로 흐르지? 이런 생각. 또 얼굴에 이쪽에 감각이 좀 떨어졌네. 이런 느낌은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팔도 한쪽에 힘이 없네. 이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또 어지럽네. 균형이 안 잡히네. 이것도 스스로 알 수 있고 눈이 2개로 보이네 뭐가 이런 것도 본인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뭐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119로 전화하셔서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대처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작은 증상이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하게 왔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증상을 잘 관찰하시면서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풀리면 괜찮아졌어 이러면서 그냥 버티시는 분이 많아요. 그때 잘 잡아야 되는. 아니 괜찮아졌다니까 나 금방 돌아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버티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 버티면 크게 맞습니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상이 한 번이라도 오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뇌졸중으로 이제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치료를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진단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진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눈을 양쪽으로 움직여 보라고도 하고 입을 움직이게 해보고 뭐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느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고 팔을 들어봐라 움직여봐라 이런 이제 운동 검사 뭐 감각 검사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를 예상한 다음에 CT, MRI를 찍게 합니다. 그러니까 CT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고 동시에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어느 부위에 이게 막힌 건지 출혈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뇌 실질 안에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뇌를 싸고 있는 막이 3개가 있는데 그 막 사이에 또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주막하 출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막 사이에 출혈이 있을 때도 증상이 이렇게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두통과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하신 다음에 네. 막혔으면 혈관이 막힌 걸 뚫는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네. 출혈이 났으면 이건 수술로 가능한 부위인지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한 다음에 수술이 가능한 부위는 뇌를 이제 일부분을 열어서 그 출혈을 빼내고 네. 지혈을 시키는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모든 뇌경색, 뇌출혈이 치료 방법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가면 무슨 치료를 받을까 이런 예상조차도 하실 필요가 없고 가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신 다음에 의료진이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걸 들으시는 게 옳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행히 뇌졸중 이제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면 네. 재활은 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치료가 시작됐으면 바로 재활이 시작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이제 치료를 할 때의 목적이 원상 복귀잖아요. 네. 그런데 운동하는 부위, 운동을 시키는 부위에 만약에 이제 뇌졸중이 와서 거기에 경색이 왔거나 출혈이 왔을 때에는 팔이나 다리에 운동이 안 되고 구축이 돼버려요. 이렇게 굳어버리거든요. 아, 네. 이미 굳은 다음에 재활을 해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치료가 빠른 게 우선이고 중요하고요. 빨리 치료가 된 다음에는 바로 재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재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게 사느냐를 결정짓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 손상된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뭐 1 내지 3개월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손상 부위가 너무 크다, 좀 예. 늦었다 이러면 네.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가능성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생기신 분, 환자분이 나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과 신념을 네.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 재활 치료를 하시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뇌졸중이 그리고 또 재발 위험도 꽤 높다고 하는데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발 위험이 보통 한 10% 이상이에요. 1년 내에. 1년 내에 10%면 네,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1년 안에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아주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 네. 거기에 음주 흡연을 완전히 끊으셔야 되고 그럼요. 거기다가 만약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체중을 줄이는 역할도 또 그런 노력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약 복용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병원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잘 받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재발 예방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네. 한번 이런 뭐 증상이 있었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꾸준히 진짜 관찰하시고 계속 병원 다니시고 재활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 잘 안 되니까 나 아유 그만 갈래 이제 뭐 재활도 안 되는데 내가 가면 뭐하냐 이런 소리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안 됩니다. 예. 계속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처방해 드릴 텐데요.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처방으로 이어갈게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듣고 오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 사이에도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1644님 58세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73살입니다. 그때 꽈리가 3개 있다고 들었고 1개는 수술하고 2개는 찝어놨다 이렇게 들었다고 하셔요. 나이가 드니까 또 올까봐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뇌동맥류라는 질병인데요. 네. 이거로 살아나셨다는 게 참 다행이시죠. 굉장한 이건 뭐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 예.
뭐 수술을 한 것은 이제 수술을 한 거고 집게로 집어넣었다 이것도 역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확인을 잘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지난 상태이신 건데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병원만 잘 가시면 네네네.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드릴 겁니다. 네. 2166님 버스 기사님이시고요. 이틀 동안 잠을 5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아침밥을 먹고 일을 하는데 또 어지럽고 구토까지 했습니다. 혹시 이거 전조 증상일까요? 네, 전조 증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틀 동안 잠을 5시간밖에 못 잤다는 것은 뭔가 이제 긴장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이제 어지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이 이제 뇌압이 살짝 올라간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거나 긴장을 너무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압이 올라갈 수 있고 네. 이게 올라가면 구토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계속해서 어지럽고 토한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꼭 가셔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가라앉으신 모양이에요. 문자를 보내시는 거 보니까 네. 예. 너무 긴장하고 뭐 스트레스나 화가 난 상태가 아닌가.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콩으로 김영동님께서 어머님께서 25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올해 70대인데요. 혹시 유전은 아닐지요? 미리 손 써야 할 어떤 예방법 있을까요? 뭐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뭐 몇 % 정도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생활 습관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다른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유전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약간 손 써야 할 예방법이 뭐냐. 네. 우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예. 정기적으로 운동 좀 하시고 예.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이거 참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추위를 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손실되는 머리나 목이나 발목 같은 곳에 이제 참 따뜻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또 운동은 이제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술 담배는 완전히 끊으셔야죠. 이거는 뭐 하셨다가는 그렇죠. 이제 큰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이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혈압을 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좀 느긋하게 좀 마음을 잘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고 짜지 않은 음식, 또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거 높은 음식 이런 걸 좀 피하시고 채소, 뭐 신선한 과일 이런 거 좀 자주 드시면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항상 체중 조절, 운동,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술 담배 끊으시고요. 김동현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혈압도 오르던데 평소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뇌졸중 위험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셨고요. 잘 걸리는 체형이 혹시 따로 있냐고 하셨어요. 체형은 일단 비만 체형이 이제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네. 정상인 사람도 높아질 수도 있고 뇌졸중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혈압만 정상이지 고지혈증이나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네. 내가 혈압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또 안 됩니다. 네. 나이가 어려도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주의하시고 운동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644님, 2166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더 드립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여기서 마칩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뭐 한여름, 한겨울 이런 말은 하는데 한봄,
한가을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 시간이 그만큼 좀 짧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예. 그만큼 놓치기 싫은 가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떠나면 좋을 곳 좀 추천 받아볼게요. 아, 네. 일단 한가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가을을 소리로 좀 표현한다고 하면 바스락바스락이 아닐까. 아하, 그러네요. 그렇죠. 바스락. 그래서 뭐 낙엽 밟는 소리도 그렇고 네. 또 입김 나오는 저녁에 이 장작 태우는 소리. 타닥타닥한데 그걸 또 바스락바스락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 가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이에요. 네. 네, 이 만추에 가까워질수록 이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네. 오늘 가볼 곳. 이 바스락 소리랑 참 잘 어울리는 여행지인데요. 강원도 평창입니다. 예. 뭐 이 계절 이 가을이 만추로 달려가는 이때의 평창. 이 그중에서도 오대산은 말해 못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울긋불긋 단풍 대궐인데요. 네. 이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낙엽비가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네. 이 손우산이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 허공을 막 허우적허우적 합니다. 네. 왜 마치 그 아기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신나게 막 팔 휘젓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특히 지금 가볼 오대산 선제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오, 선제길이요? 네, 이 선제길은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숲길인데요. 지금의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이 두 절을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월정사 일주문에서 시작한다면 상원사까지 약 10km 코스 정도 되는데요. 뭐 절대 만만한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 길이 좀 평탄하게 완만하거든요. 뭐 걷기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낙엽이 카페트처럼 깔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낙엽을 밟으면서 걷다 보면 바스락바스락. 예. 네, 금세 상원사에 다다릅니다. 네. 자, 이 본격적으로 선제길 출발해 보면요. 월정대가람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보일 겁니다. 예. 그곳에 딱 들어서면 월정사의 자랑이자 또 우리나라의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 펼쳐지거든요. 오, 예. 이 참고로 3대 전나무 숲길은 경기 포천의 광릉숲, 또 전북 부안의 내소사 숲길을 얘기합니다. 네. 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정말 숲이 울창한 사이로 산책로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길이 어찌나 반질반질하고 반듯한지 모릅니다. 네. 더구나 좀 흙길이다 보니까 이 흙 특유의 촉감을 고스란히 느끼려고 신발을 한 손에 들고 맨발로 걸으시는 분까지 계실 정도입니다. 아예 신발을 벗고 네. 피부로 직접 느끼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 얘기 하나만 들어도 진짜 걷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흙길만 좋으냐? 이건 아니죠. 예. 이 숲이 울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전나무 숲으로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그 청량감이 더 넘치는데 네. 누가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월정사 일주문에서 네. 금강교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 양옆에 전나무 수가 네. 1,800여 그루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와. 그래서 이 게다가 또 수령이 거의 100살에 가깝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농익은 피톤치드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한 가득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숲길에 딱 당도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네. 몸 안에 있던 숨을 일단 다 뱉어내야 합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아주 깊게 숨을 들이키면 예. 정말 폐의 깊은 곳까지 맑디 맑은 이 피톤치드 머금은 공기가 쭉 들어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청량함은 아주 뭐 저리가 뭐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코로 공기를 마시면 그 찌릿찌릿한 찡한 느낌 들잖아요. 네. 그 상쾌함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뒷산 그 약수터 같은 곳 가면 앞뒤로 손뼉 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하시는 분들. 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걷다가 보면 그냥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감탄의 박수. 맞습니다. 또 걷다가 보면 그저 걸음을 즐기라, 그저 걷는 것이다 같은 뭐 약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를 곳곳에 붙여놨거든요. 네. 이런 문구를 보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예. 또 전나무 숲길의 끝은 월정사입니다. 여기서 월정사 옆에 오솔길로 가는 방법이 하나, 네. 또 월정사 경내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왕이면 경내로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 월정사의 명물인 월정사 팔각 국층 석탑이 있고 또 석조 보살 좌상이 있는데요. 네. 이걸 안 보고 지나가면 좀 아쉽거든요. 그래요. 네, 석탑이 아주 정교하게 쌓여 있고요. 또 그 앞에서 마치 공양을 올리는 듯한 자세의 석조 보살 좌상이 역시 면면 하나하나가 아주 예술감이 넘칩니다. 이
이 다만 석조 보살자상은 복제품이에요. 네. 진품은 어디 갔을까요? 진품은 성보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보박물관은 오대산 먹거리 마을이라고 월정사 가기 전에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이 선제길은 제대로 걷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네요. 선제길로 어서 가보시죠. 네, 이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 경내는 일종의 몸풀기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정사를 나가야 이 본격적인 선제길 구간입니다. 뭐 계곡과 숲, 온통 자연으로 뒤덮인 오솔길이 한 9km 정도 이어지는데요.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늦가을이면 이곳은 떨어진 잎들이 켜켜이 쌓여서 두툼한 낙엽 카펫을 깔거든요. 그래서 상원사까지 꽤 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이 덜합니다. 이 선제길은 5개의 테마 구간으로 나뉘어요. 산림철길 구간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조선사곡길, 거제수나무길, 화전민길, 왕의길까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제재소터나 화전민터 등을 알리는 안내판도 볼 수 있고요. 또 조선왕조실록과 의계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분의 얘기, 또 일제강점기 때 오대산 산림을 반출하려고 상원사까지 협궤 레일이 깔린 얘기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선제길은 오대천 계곡에 따라 이어지거든요. 이 중간중간 여러 다리가 나타납니다. 뭐 돌다리도 있고 나무다리나 출렁다리 등 이 재질과 형태도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인기 있는 다리를 꼽으라면 섭다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섭다리.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또 상판 옆으로 나뭇가지들이 삐져나와 있거든요. 모양 자체가 독특해서 아주 눈길을 사로잡는데 이 섭다리는 잘 썩지 않는 물풀의 나무나 버드나무로 다리 기둥을 세웠다고 하고요. 상판은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섭을 엮어 깐다고 합니다. 이 섭이라는 것이 솔가지나 작은 나무 등의 잎이 달린 잔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섭 위에 흙을 덮으면 섭다리 완성입니다. 뭐 생김이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이곳 위에서 남기는 사진이 아주 인기입니다. 서에 피읍 받침이 들어가서 섭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 섭다리를 건너면 뭔가 이 드라마 속의 사극에 뭐 조선시대로 이렇게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산행을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선제길은 좀 어떨까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인데요. 저는 아직 나이가 좀 들어가긴 하시지만 등산을 이게 해야 하나? 저도 또 내려와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내려올 거를 왜 올라가나? 그렇죠. 그럽니다만 이 상원사까지 가는 이 숲길 아주 매력적인데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9km 정도 되는 오르막을 가야 하니까 길죠. 힘든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알라딘 양탄 잘 깔아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좀 어렵고 정말 힘들다 싶은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빠져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상원사까지 시내버스가 오가거든요. 네, 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다만 버스 정류소는 다리로 연결되는 여러 진출입로에만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소개한 섭다리 쪽에도 물론 있고요. 때문에 각자 체력에 맞는 만큼 걸어도 된다는 점이 이 선제길의 장점 중 하나겠습니다. 대신 버스는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뭐 하루에 한 10번 정도 버스가 있고요. 배차 간격은 1시간 정도입니다. 미리 시간표 확인해두고 가시면 좋겠고요. 상원사가 있는 선제길 끝까지 올라가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상원사도 둘러보시면 좋은데요. 이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가 쓴 글씨가 담긴 표지석도 있고요. 그곳을 지나 짧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상원사가 나옵니다. 뭐 월정사보다 높은 위치라 전망 하나만큼은 시원시원하고요. 오대사단에 안긴 그 산사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내에는 상원사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그런 종인데요. 상원사 동종이고요. 이 다른 하나는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목조 문수 동자 좌상이 있는데 국내 유일의 그 동자상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선제길에 너무나 매력이 넘쳐서 저도 빨리 막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길 자체만으로도
걷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 우리가 가을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꼽으라면 네. 이 나뭇잎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오늘 소개할 포천의 국립수목원 역시 초록색 옷을 벗고 울긋불긋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네. 이 국립수목원은 그 앞에 왕숙천으로 유유히 흘러들어가는 봉선 사천이 나 있고요. 예. 동쪽으로는 운악산, 서쪽으로는 용암산을 두고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국립수목원이 자리합니다. 네. 뭐 지금 가면 수목원을 사이에 둔 두 산은 물론이고요. 수목원 역시 단풍으로 아주 절정인데요. 네. 이 국립수목원의 면적만 11.2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오기 쉽게 좀 평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340만 평이라고 하는데 혹시 인천에 네. 검단 신도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예, 그 신도시 면적이 딱 그만큼이에요. 엄청 큰 거네요. 네, 그래서 하나의 신도시 정도의 면적이 모두 숲으로 이루어졌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립수목원은 하루에 전체를 둘러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한다면 어느 곳으로 향할지 미리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네. 만약에 숲에 스며든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나섰다라고 한다면 숲 생태 관찰로와 휴게광장, 육림호 주변, 전나무 숲길 등 이 국립수목원의 남쪽 산책로로 코스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네. 이게 전체 규모가 아까 신도시 하나에 맞먹는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거 언제 다 둘러보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넓은 곳에서 또 이 단풍 절정을 맞은 단풍을 마주한다면 그 풍경이 정말 황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황홀 진짜 좋은 표현이십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국립수목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이 단풍 구경하려면 남쪽 코스를 선택하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수목원교라는 다리를 지나면 데크 구간이 나오거든요. 예. 이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국립수목원 남쪽 공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처음 나오는 산책로는 숲 생태 관찰로인데요. 네. 천연님의 460m 길이의 데크를 조성한 관찰 코스입니다. 뭐 단지 걷기만 해도 가을숲에 안긴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고요. 네. 또 걸으면서 숲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 특히 그런 가족 여행객들에게 네. 아주 인기가 좋겠고요. 네네. 또 숲 생태 관찰로를 빠져나오면 육림호로 이어집니다. 청명한 바람을 느끼면서 호수를 둘러싼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인데 이 수면으로 떨어지는 가을 햇살에 유독 반짝이는 반짝반짝하는 윤슬을 만들어내서 아주 아름답고요. 예. 또 투명한 호수에 비친 단풍 색깔에 취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처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예. 또 호숫가 산책길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은 통나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참 좋겠는데 예. 이 실내는 물론 야외 테라스에서도 음료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림 같은 육림호풍 경치가 눈앞으로 펼쳐져서 차 맛이 2배는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 네. 또 특히 여기가 대추차가 아주 구수하고 달달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맑은 공기 마시는 숲에 온 만큼 건강한 대추차 한 잔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깊은 산속 옹달샘 가서 물 마시는 것처럼 네. 국립수목원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 진짜 여유롭고 맞습니다.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우, 네. 네. 향 좋고 따스한 차 한 잔 마시고 육림호 카페에 나오면 네. 약간 경사진 길이 나오거든요. 예, 가야죠. 그 길을 따라서 한 10분 걸으면 전나무 숲길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 중 한 곳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오대산 여행하면서 3대 전나무 숲길 얘기했었잖아요. 예. 바로 이곳 전나무 숲길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 네. 포천 광릉숲 전나무 숲길은 월정사 전나무 숲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심었다고 해요. 예. 이곳 역시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마구 뿜어져 나오고요. 잠시 머물기만 해도 산림욕 체험 느낌 바로 납니다. 예. 이곳에 방문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오, 네. 바로 오리나무인데요. 오리나무. 네. 예. 이 수백 년은 좋게 넘어
심었을 이 나무가 작년 3월에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국립수목원 측은 바로 그 주변을 정리하고 바닥 덮기 작업을 좀 해줬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이 오리나무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밑동이 절반 이상 부러진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오리나무 위로 새잎도 돋아나고 꽃도 피어났습니다. 어머,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이때부터 오리나무에 소원나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러진 나무에서 새 잎이 나고 꽃이 피어나서 여기 찾으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소원 맞습니다. 빌고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내년에 이루고 싶은 꿈들 꼭 소원 비우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여행 안내서 오늘은 만추에 접어든 가을 여행으로 강원도 평창 오대산 선제길, 또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